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끄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라 지금이 새벽인지 한낮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3평 남짓한 공간이 차갑게 드러났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벽에 붙은 옷걸이가 전부였습니다. 허리 보호대를 꺼내 몸에 둘렀습니다. 벨크로 찍찍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찢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5살 남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 밑은 처지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나서니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3쯤 되어 보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형, 나 이번 달 알바비로 100만 원 벌었어 라며 친구와 통화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이번 달 150만 원 정도 벌 겁니다. 65과 23이 같은 건물 같은 월세를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트 하역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몇 명의 알바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전부 20대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만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반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33년 전엔 저를 이사님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저씨입니다. 트럭 문이 열리고 박스가 쏟아졌습니다. 허리를 숙여 박스를 들었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쉬는 시간 구석 파레트에 앉아 컵라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새벽 5시 40분의 아침이었습니다. 젊은 알바생들은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면발을 후루룩 넘겼습니다.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며 쓰라렸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로 65살이 된 이준석입니다. 33년간 몸담았던 중견기업에서 상무로 퇴임한 지 이제 4년째입니다. 퇴직 당일 직원들이 준비해준 꽃다발을 안고 회사 로비를 나서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뒤돌아보니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벌써 떼어져 있었습니다. 33년이란 세월이 단 하루 만에 지워지는 걸 보며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습니다. 새벽 6시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저녁 9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며 회식이며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혼자 저녁을 먹었고 아들은 아빠 없이 자랐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화성 외곽에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30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을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2억 원은 통장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나름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는 6개월이 지옥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떠났고 저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도 드라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김치통과 계란 한 판뿐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도 혼자 죽는 건가? 아들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습니다. 며느리는 차례상 차리러 왔다가 설거지만 하고 갔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얼굴보다 스마트폰 화면이 더 재미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그게 손주가 제게 건넨 유일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빚 한 푼 없이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망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움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등학교 동창 김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준석아, 너 요즘 뭐해?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
우리 동네 산악회 괜찮더라. 사흘 뒤 저는 10년 전에 샀던 낡은 등산복을 꺼내 입고 화성시 산악회 첫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전 7시 시청 앞 주차장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한지영이라고 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손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여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산행 중 물을 마시려는데 배낭 지퍼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다가와 능숙하게 지퍼를 열고 물통을 꺼내 주었습니다. 정상에서 덩치 큰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산악회 부회장 강민호라고 합니다. 제가 전직 상무라고 말하자 민호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날 내내 제 옆에 붙어 다니며 물도 챙겨주고 힘든 구간에서는 스틱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산 후 지영이 제 차에 같이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차에 탄 그녀는 안전띠를 매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소리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살짝 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그래도 이제는 오빠를 위해 사세요. 아직 인생 2층도 안 갔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산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하산 후 민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용돈벌이 한번 안 하실래요? 일주일 만기 채권인데 수익률 딱 10% 나옵니다. 500만 원만 태워보세요. 지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오빠, 해봐. 나도 저번에 그걸로 100만 원 벌어서 엄마 드렸어. 속는 셈치고 500만 원을 민호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은행 앱 알림이 울렸습니다. 입금 강민호 550만 원. 정말이었습니다. 민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형님, 그거 가지고 지영이랑 맛있는 거나 사 드세요. 근데 이건 진짜 과자 값이고요. 제가 이번에 진짜 배기 하나 물어온 게 있는데 설명 한번 들으러 오시죠. 그렇게 저는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갔습니다. 검증은 끝났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이번 주 목요일 시간 되세요? 제가 강남에서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 좋은 기회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저는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테헤란로 빌딩 13층에 내리니 유리문에 금색 글씨로 제주 힐링 글램핑 개발 주식회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무실 정면 벽 전체를 가득 채운 거대한 제주도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님, 저거 보이시죠? 서귀포 중문 관광단지 인근 개발 예정지입니다. 민호가 지시봉을 들고 지도 앞에 섰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관광객이 몰릴 자리를 먼저 선점합니다. 호텔이 아니라 땅이요. 여기 신라호텔 예정지에서 딱 300m입니다. 민호가 두툼한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형님, 이건 돈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개발하는 법인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형님 이름이 등기 이사로 올라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3년 동안 월급쟁이로만 살았던 제게 법인의 주인이라는 말은 묘한 설렘을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 건가요? 최소 2억입니다. 2억. 제 퇴직금 전부였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도 여기 투자했지? 응. 나 5천만 원 넣었어. 우리 아빠 노후 자금 드리려고 모아둔 돈. 지영이 제 옆에 앉으며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빠, 이거 사실 우리 아빠 노후 자금 넣어 드리려고 내가 민호 오빠 졸라서 빼둔 자리야. 딱 하나 남은 건데 난 아빠보다 오빠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오빠가 내 마지막 사랑이니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목까지 나한테 양보한다는 건가?
민호가 볼펜을 꺼내 제안서에 뭔가를 꾹꾹 눌러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특별 환불 조항을 자필로 넣어드리겠습니다. 투자금은 건축 인허가가 3개월 내로 완료되지 않을 시 투자자 요청 즉시 원금 100%를 반환한다. 조건부 전액 환불입니다. 석 달 뒤에 인허가 안 나거나 형님이 마음 바뀌시면 바로 돌려드립니다. 전액 환불 보장. 그 네 글자가 제 마지막 이성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억 원 투자하겠습니다. 지영이 환호하며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와, 우리 오빠 진짜 결단력 장이다. 그날 저는 제 노후의 전부인 2억 원을 그들에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단 한 줄짜리 가짜 특약만 믿고 말입니다. 2억 원을 송금한 지 정확히 한 달 뒤였습니다. 아침 9시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입금 제주 힐링 글램핑 배당금 2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받았어요? 나도 방금 확인했어. 오늘 저녁에 만날까요? 그날 밤 저는 강남 고급 일식당을 예약했습니다. 1인당 20만 원이 넘는 곳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2달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10월 중순 민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올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형님, 대박이 터졌는데 동시에 위기가 왔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귀포시 도시계획과 공문이었습니다. 용도 변경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땅 주인이 갑자기 계약 파기하겠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중도금 3억을 더 안 넣으면 계약이 날아갑니다. 다음 달 초에 증권사 PF 자금이 들어오기로 확정됐거든요. 딱 2주일입니다. 3억. 제 통장에는 생활비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집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2주일만 버티면 바로 갚으실 수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민호가 금고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님, 투자 원금 보장 각서입니다. 내일 공증까지 받겠습니다. 그때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솔직히 지금 오빠 사는 아파트 집값 안 오르잖아. 10년째 제자리 아니야? 그거 담보 잡아서 투자하자. 수익 나면 팔고 우리 양평으로 가는 거야. 지영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전원주택 짓고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재혼도 하고 싶어. 오빠, 우리 제대로 시작하자. 재혼. 그 말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 받겠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2주일만 기다리세요. 제가 형님 인생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지영이 제 팔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최고야. 우리 곧 양평 간다. 사무실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서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야겠다.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버튼인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집에 대출을요?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말이야. 2주일만 쓰고 바로 갚을 거야. 아버지, 요즘 그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내일 당장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 부부가 화성까지 달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아버님, 요즘 이런 식으로 당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화면에는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르다. 제대로 된 법인이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어.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 신원은 제대로 확인하셨어요? 나랑 석 달 넘게 산도 다니고 밥도 먹은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사기꾼들 수법이에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 여자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여자 나이가 48이에요. 아버님은 65이시고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넘어졌습니다. 너희 눈엔 내가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사리분별도 못하는 노망난 늙은이로 보이냐? 나도 남자야. 내 인격이 훌륭해서 사람이 따르는 거야. 아들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 집 팔리면 아버지 갈 데 없어요. 내 집 내가 처분하는데 내가 왜 참견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희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아들 부부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LTV 최대로 받으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3억까지 가능하십니다. 3억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고객님, 한 달 이자만 150만 원 넘습니다. 괜찮습니다. 2주일 안에 갚을 겁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흘 뒤 3억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바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꼭 2주일 안에 갚을 수 있는 거죠? 형님, 제 목을 걸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출금 3억 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이 비밀번호 4자리와 함께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액 15만 4천 원. 3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문자가 왔습니다.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걸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지만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 시청 공무원 접대 중이라니까요. 저 못 믿으십니까? 드디어 약속한 2주 뒤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은행 앱을 켜놓고 새로 고침만 눌렀습니다. 오전 10시. 잔액 변동 없음. 오후 1시. 변동 없음. 오후 3시 반.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지영에게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오후 4시 10분. 은행 영업시간이 끝났습니다.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강남 사무실로 달렸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 하지만 유리문에는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만 붙어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또 왔네? 지난주 주말 밤에 트럭 불러서 싹 다 빼갔어요. 지나가던 청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연기였다는 것을. 2달이 지났습니다. 대출이자 독촉 문자가 매일 울렸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담당 수사관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다 도용입니다. 대포폰이라 추적도 안 되고요. 솔직히 이거 못 잡습니다. 석 달 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번의 유찰 끝에 감정가의 70%인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정산 잔액 280만 원. 33년 월급쟁이 인생의 결실이 이사 비용도 안 되는 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 말을 들을 걸 그랬다.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월세 40만 원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65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형마트 새벽 하역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시급 12,000원. 낮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 대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1,500원짜리 저녁이었습니다. 고시원 계단을 오르는데 옆방에서 젊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 이번 달 알바비로 100만 원 벌었어.
100만 원에 기뻐하는 20대 청년과 한 달에 150만 원을 겨우 버는 65살 노인. 우리는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빚 없는 눈동자. 이게 중견기업 상무의 말로였습니다. 5억 원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존엄을 잃었습니다. 외로움은 늙은이의 눈을 가리는 가장 무서운 안대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착각, 나를 사랑한다는 환상. 그 달콤한 거짓말에 제 모든 것을 걸어버렸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도 마트 하역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제 남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제발 저처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산악회든 취미 모임이든 나이 차이가 큰 사람이 지나치게 호의를 베푼다면 의심하십시오. 감정을 이용한 투자 권유는 거절하십시오. 공증도 계약서도 사무실도 모두 가짜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굶주린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발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